안녕하세요. 저는 중국집을 운영하고 있는 30대 후반 여자입니다. 친정엄마가 살아생전에 운영하시던 가게예요. 제가 지금 이렇게 번듯하게 중국집을 운영하기까지 정말 많은 일이 있었죠. 저도 원래는 굴러가는 낙엽만 봐도 까르르 하고 웃던 밝은 사람이었습니다. 예전에 저를 알던 지인들이 지금의 저를 보면 언제 그렇게 변했냐고 할 정도로 저는 억척스러워졌어요. 남들은 가만히 회사를 다니다가 갑자기 중국집을 운영하게 되면서 변한 줄 아는데 정확히 따지고 보면 전 결혼하고 변했답니다. 제 인생에는 시집살이, 고부 갈등, 시누이 눈치 이런 거 없을 줄 알았어요. 아마 결혼 전에 시집살이 싹이 보였다면 이 결혼 못한다면서 엎었을 겁니다. 소개로 만나서 2년 연애하다 결혼했는데 살다 보니까 제가 호랑이 굴을 옆에 두고 살고 있었어요. 신혼 초에는 여느 집안과 다를 거 없이 평범했습니다. 결혼 후 3개월 만에 남편과 제 사이에 아들도 생겼고 남편은 정말 기뻐했어요. 특히 시모는 제가 임신 후 아들이라고 성별을 알게 됐을 때 누구보다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어머, 세상에 아들이야. 집안에는 역시 아들이 있어야 된다니까. 너무 잘 됐다. 우리 며느리 먹고 싶은 거 뭐 없어? 오늘 아주 다 먹고 가라. 그럼 저희 외식해요. 음식하는 것도 일이에요. 식구들도 많은데 어머님 힘드세요. 그럴까 그럼? 하여튼 속도 깊어. 우리 아들이 장가 하나는 잘 갔다니까. 우리 아들이 연애할 때도 집에만 오면 항상 네 자랑을 얼마나 했는지 몰라. 이렇게 잘 살려고 그렇게 연애도 재밌게 했나 보다. 시모는 손자를 보게 된다는 사실에 정말 기뻐했어요. 그리고 임신 기간 동안 정말 살뜰히 챙겨주셨죠. 시댁에는 형님과 아가씨도 있었는데 형님은 이혼하고 시댁에 들어온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시모는 이혼한 형님과 다르게 남편과 저는 잘 살기를 바랬어요. 그렇게 건강한 아들이 태어났고 남편은 회사 다니면서 바쁜 와중에도 가정에 충실한 사람이었어요. 정말 남편만 보면 흠잡을 곳이 없었습니다. 월급에서 100원 한 장도 뺄 줄 모르던 정직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남편과 결혼 후 돈으로 싸워본 적이 없었습니다. 보통 아이 낳고 나면 부부싸움이 늘어난다는데 저와 남편은 큰 싸움 한 번 없었죠. 그렇게 계속 평범하게 살 줄만 알았어요. 하지만 제가 출산 후 아들이 100일쯤 지났을 때 친정엄마가 췌장암 진단을 받게 된 겁니다. 이미 췌장암 말기라 엄마는 손을 쓸 수도 없는 상태였어요. 췌장은 장기 90%가 망가져야 그제야 환자 스스로가 통증을 느끼고 몸에서 아픈 증상을 볼 수 있다고 하던데 엄마도 이미 많이 병이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온 가족이 정말 절망에 빠져 있었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2년 만에 친정엄마가 췌장암 진단을 받자 시모는 돌변했습니다. 그동안 아무 일 없던 친정에 갑자기 웬 암 환자냐면서 믿을 수 없어 했어요. 집안에 암 환자가 있으면 3대가 망한다면서 말이죠. 시모는 한밤중에 저희 집을 찾아와 노발대발하며 말했습니다. 너 솔직히 말해봐. 결혼 전부터 친정엄마 아팠는데 숨기고 결혼한 거지. 너는 다 알고 있었던 거잖아.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의사도 아닌데 엄마 병을 어떻게 알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하잖아. 멀쩡하던 양반이 갑자기 암이라는 게 말이 되냐고. 이거 완전 사기 결혼이야. 멀쩡한 내 아들이 지금 그 집구석 수발들게 생겼다고. 어쩔 거야? 너도 입장 바꿔 생각해봐라. 너 시집 왔는데 2년도 안 지났는데 내가 불치병으로 눕는다고 생각해봐. 이게 믿어지겠니? 어머님, 지금 제가 남편 등골 빼먹을까봐 걱정하시는 거예요? 그럼 내가 지금 이 상황에 너 힘들까봐 네 걱정하겠어? 내 아들이 돈 벌어서 처가에 퍼주게 생겼는데 내가 화가 안 나겠냐고. 웃기는 여자야. 왜 하필 지금 아프냐고. 사위도 자식인데 도울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저희 엄마도 자식이 둘이에요. 설마 제가 여동생이랑 둘이서 엄마 병원비 하나 책임 못 질까 봐서요? 뭐 저희 아빠는 병풍이에요? 걱정 마세요. 저희 부모님 성실하게 사셔서 그 정도 돈 다 있다고요. 사위도 자식이라고? 결혼하고 10년이 지났어? 5년이 지났어? 어디가 자식인데? 내 아들 돈 1원 한 장 쓰지 마. 알겠어? 어머님 아들 아니고 저랑 결혼한 제 남편이에요. 돈 문제는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신경 쓰지 마세요. 그리고 그 양반 그 여자 아니고 사돈 사부인 호칭 제대로 불러주세요. 너무 화가 나서 아픈 엄마를 그 양반 그 여자라고 부르는 시모한테 화가 나서 저도 모르게 똑바로 불러달라고 말을 했습니다. 남편도 시모의 말에 그만하라고 화를 냈어요. 그러자 시모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한탄을 하며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그만하라고 말려도 시모 목소리는 방 안에 있는 제 귀에까지 다 들렸어요. 시모는 바닥을 치고 울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 다 키워놨더니 병수발 들게 생겼네. 죽 쏘서 개 주는 것도 아니고 이게 무슨 개 같은 경우야? 아, 엄마, 그만 좀 해. 다 살다 보면 겪을 일이야. 나중에 엄마 아팠을 때 며느리가 이렇게 억울했으면 좋겠어? 엄마야말로 입장 바꿔서 생각 좀 해. 제발 좀 그만하고 나가 좀. 남편은 집안 한가운데서 바닥을 치며 우는 시모를 끌고 나갔습니다. 시모는 남편의 말에 은혜도 모르는 나쁜 놈이라면서 욕을 하며 나갔어요. 저 그때 100일 지난 어린 아들 품에 안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세상에 하나뿐인 엄마 암이라는 말 듣고 하루 종일 심장이 벌렁거렸는데 갑자기 찾아와서 욕을 한 바가지 해놓고 하는 시모 덕분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그러고도 한동안 시모는 저한테 사기 결혼이라면서 별별 탓을 다 하더군요. 그리고 자식들 키우면서 식당 일만 하던 엄마가 아프니까 중국집도 문을 잠시 닫았어요. 그렇게 엄마는 더 이상 치료를 받을 수 없는 상태에 이르러 요양병원으로 옮기셨죠. 엄마는 이미 많이 암이 전이된 상태라 수술도 힘든 상태였어요. 의사가 더 이상 병원에서 해줄 수 있는 게 없다고 했을 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그런데 엄마가 병원에서 요양병원으로 옮긴다니까 시모는 더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제가 무슨 엄청난 죄인이라도 된 것처럼 시모는 저한테 뜬금없이 화를 내는 일이 늘었어요. 저는 너무 지쳐서 시모 전화를 피했는데 시모는 그게 더 화가 났는지 집까지 찾아오는 날이 늘었습니다. 아직 돌도 안 된 어린아들이 있는데 시모는 아랑곳도 안 했어요. 남편은 제가 오기 전에 시모를 집에 돌려보내려고 안간힘을 썼죠. 그런데 제가 딱 들어오다 시모와 마주쳤는데 시모가 저를 보며 말했어요. 요양병원으로 모신다는데 왜 내 전화는 안 받아? 앞으로는 당당한 척하고 뒤로는 내 아들 돈 쓰는 거 아니지? 어머님이 자꾸 이러시니까 써야겠어요. 남편도 장모님 돌아가시기 전에 효도 한 번은 해야죠. 내 아들이 왜 그쪽에다가 효도를 해? 너 진짜 웃긴다. 내가 그 꼴 가만 보고 있을 것 같아? 이거 완전 다 사기라고 내가 고소할 거야. 사기 결혼은 제가 당한 것 같아요. 어머님 이런 사람인 줄 알았으면 저 절대로 결혼 안 했을 거예요. 네가 내 아들 같은 애를 어디서 만날 줄 알고 아주 너만 잘 만났지. 시모가 역정을 내면서 화를 내자 남편은 시모를 보면서 최후 통첩이라도 하듯 호통을 치며 말했습니다. 엄마, 그만 좀 해요. 자꾸 이러시면 저 엄마 안 보고 살 거예요. 저 결혼해서 가정 꾸렸고 이제는 집안 가장이라고요. 엄마가 이런 식으로 하면 제가 어떻게 잘 살아요? 이렇게 함부로 오는 것도 그만하세요. 내가 다 너 생각해서 그러는 거잖아. 엄마는 네가 힘들까 봐. 저는 엄마가 더 힘들어요. 엄마 이렇게 난리치고 가면 저 두통약 먹어요. 그러니까 제발 그만 좀 하시라고요. 지금 저 사람 엄마가 이렇게 안 해도 충분히 힘든 사람이에요. 아들 자식 키워봐야 아무 소용없다더니 그 말이 내 자식 두고 하는 소리였어.
아이고, 내 팔자야. 남편은 시부를 불러서 시모를 모셔가라고 했어요. 시부는 저한테 사과를 하고는 시모를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시모가 찾아와서 행패 못 부리게 하겠다면서 제게 계속 사과를 하셨어요. 그때만 해도 시부는 시모와 달랐습니다. 퇴직 후 짧게나마 일할 수 있던 곳을 찾던 시부였어요. 좀처럼 일이 구해지질 않아서 쉬고 있던 찰나에 이런 일이 생기자 시부는 오로지 시모 단속하는 일에 온 신경을 썼죠. 그 덕분에 저는 친정엄마를 한 번이라도 더 들여보고 지냈어요. 하지만 엄마는 얼마 버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엄마는 손자 돌에 뭘 해줘야 하나 고민까지 하셨던 분인데 결국 아무것도 해주지 못하고 떠나신 거예요. 그렇게 엄마 장례를 치르면서도 정말로 엄마가 떠났다는 게 믿겨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제 곁을 지켜준 사람은 남편이었죠. 엄마 장례식을 치르는 동안에도 아들처럼 든든하게 전부 챙기고 있었습니다. 그런 남편을 보면서 아빠는 고맙다며 안아줬어요. 남편은 슬퍼하는 아빠를 위로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연히 사위인 제가 해야 될 일이에요. 제가 어떻게 힘든 마음 다 헤아리겠어요. 혼자 계시기 적적하시면 언제든지 연락하세요. 저를 사위 말고 친구, 아들 편하게 생각하셔야 같이 이겨낼 수 있어요. 우리 사위 고마워. 이런 듬직한 사위가 있어서 자네 장모가 안심하고 떠났나 봐. 말이라도 고맙네 정말. 말뿐만이 아니에요. 제가 딸만큼은 못해도 부족하지만 잘 챙겨드릴게요. 그런 남편의 말에 아빠는 따뜻한 위로를 느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장례가 끝난 후 아빠는 남편을 따로 불러서 둘이 술을 한잔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남긴 중국집은 제가 이어나가기로 했고요. 보통 남자들이 중국집을 운영하지만 저희 집 사정은 달랐습니다. 아빠가 다른 일을 하고 계셔서 오랫동안 엄마가 한자리에서 중국집을 운영했었거든요. 엄마의 비법과 레시피는 주위 동네 사람들에게도 찬사를 받을 정도로 동네 사람들만 아는 맛집이었죠. 그래서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비법을 전수받아 엄마의 식당을 계속 이어나가고 싶었습니다. 엄마의 분신과도 같은 중국집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오래 다닌 회사를 정리하기로 결심하고 퇴직을 하자 대뜸 형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제가 회사를 그만두고 가게를 운영하기로 했다는 걸 어떻게 알았는지 신이 잔뜩 난 목소리로 전화를 해서 저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올케, 회사 그만뒀다면서? 그렇게 됐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하셨어요? 통화하는 거 엿들었지. 근데 회사 엄청 오래 다녔는데 그만두는 거 아깝지 않아? 하긴 오래 다녔으니까 퇴직금이 많긴 하겠다. 그치? 받아봐야 알죠. 아직은 모르겠어요. 회사만 다니던 사람이 중국집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힘들지 않겠어? 먹고 살려면 뭔들 못해요. 그리고 엄마가 하시던 가게라 제가 이어서 하고 싶어요. 중국집 손도 많이 가고 기름 냄새도 날 텐데 그냥 나랑 같이 카페 하자, 카페. 나도 이혼하고서 일도 없고 심심했는데 같이 하면 되겠다. 네? 무슨 카페요? 돈도 없는데 어떻게 카페를 해요? 왜 돈이 없어? 올케 퇴직금도 있고 그 중국집도 이어받을 사람 없으면 팔 거 아니야. 누가 중국집을 팔아요? 그리고 왜 제 퇴직금으로 카페를 차려요? 다 제 돈이에요. 네 돈, 내 돈이 어딨어. 우리 가족이잖아. 올케도 이제 엄마 돌아가시고 허전할 텐데 우리 엄마를 올케 친엄마다 생각하고 지내. 가족이 뭐 별거야? 가족이라고 생각하면 가족이지. 그러니까 올케 퇴직금으로 우리 같이 카페 하자. 중국집 팔기 싫으면 여동생 줘. 철없는 형님의 말에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그동안 시모가 저한테 어떻게 하고 갔는지도 까맣게 모르는지 저한테 시모를 친엄마라고 생각하라고 하더군요. 진짜 사람 환장하게 만드는 재주가 있는 모녀였어요. 그리고 제가 왜 백수 형님을 데리고
카페를 합니까? 며칠 나왔다가 개눈 감추듯 사라질 게 뻔한 사람이었어요. 중국집에서 일하겠다고 달려들어도 시를 파네 지금 제 퇴직금으로 카페를 하자니 어이가 없어서 형님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님, 그동안 3일 나가다 힘들다고 그만둔 아르바이트에 1년도 못 다닌 회사들이 몇 갠 줄이나 아세요? 형님 제대로 일해볼 생각도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카페를 하나 차려두면 나도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단 말이야. 그렇게 차리고 싶으면 어머님한테 말하세요. 어머님이 그러는데 처가나 시댁에는 돈 퍼주는 거 아니래요. 그래서 저희 엄마 아플 때도 집에 와서 남편 보고 처가에 절대 돈 보태지 말라고 아주 못을 받고 가셨어요. 그걸 아직도 마음에 담고 있어? 어차피 췌장암이셨다면서 아픈 사람한테 돈 쓰는 거랑 젊은 사람한테 돈 쓰는 거랑 같아? 옳게 뒤끝이 길다. 아픈 사람한테 돈 쓰는 건 희망이라도 있죠. 따지고 보면 형님한테 돈 쓰는 거야말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아닌가요? 어머님한테 카페 차려달라고 하세요. 저는 그때 어머님 말 듣고 아주 인생의 진리를 배웠네요. 저는 열이 받아서 전화를 확 끊어버렸습니다. 그제야 속이 다 시원했어요. 아주 두 모녀가 나란히 사람 속 뒤집는 데는 도가 텄습니다. 생각해보면 아픈 사돈을 보고 막말을 내뱉는 시모를 보고 형님이 뭘 보고 배웠겠습니까? 생판 모르는 남이 아프다고 해도 이렇게까지 모질게 말 안 할 거예요. TV에 가슴 아픈 사연만 나와도 마음이 찡한데 도대체 왜 시댁 식구들은 저한테 이렇게까지 남의 아픔을 말하나 이해를 할 수가 없었죠. 제가 형님 전화를 그렇게 끊어버리자 형님은 저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옳게, 정말 웃긴다. 나는 다 옳게 생각해서 한 말인데 생각이 이렇게 짧은 줄 몰랐네. 내가 사람을 한참 잘못 봤어. 형님은 끝까지 다 저를 생각해서 그런 거라며 우겼습니다. 대체 어디가 저를 위한 건가요? 제대로 일해본 적도 없고 오로지 먹고 노는 것만 하던 사람이었어요. 제가 형님 제안을 거절하자 그때는 시모가 저를 완전 파렴치한 사람처럼 몰아갔습니다. 다시 중국집을 오픈할 생각으로 준비하고 있는데 시모가 중국집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어요. 너는 위아래도 없어? 우리 아들이 사돈 아팠을 때 수발든 거 다 따져보면 네 퇴직금으로 하나 해줄 수도 있잖아. 저희 엄마 암 진단 받고 병원에 내내 입원해 계셨고 옆에는 아빠가 지키고 계셨어요. 그리고 치료 안 될 때는 요양병원으로 모셨고요. 이런 일 겪으면서 남편이 옆에서 힘이 된 건 맞는데요. 수발을 들었다는 말은 어머님 오해세요. 말씀을 왜 그렇게 하세요? 아주 선 딱 끊는 거 봐. 내가 말 좀 몇 마디 했다고 뒤끝 길게 뭐 하는 거야? 팽팽 놀기만 하던 애가 일 좀 하겠다는데 그냥 눈 딱 감고 하나 해줘. 절대 그럴 일 없어요. 장난으로 던진 돌에 개구리는 맞아 죽어요. 저도 시댁에 돈 함부로 안 쓰려고요. 어머님한테 아주 잘 배웠어요. 그러니까 형님 일은 어머님이 책임지고 해주세요. 제가 시모한테 선을 그으며 말하자 시모는 두고 보라면서 화를 냈습니다. 저는 시모가 떠들거나 말거나 가게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화내는 시모 옆에 두고 제 할 일만 하니까 약이 올랐는지 가게 문이 떨어져라 벌컥 열고는 가버리셨습니다. 엄마가 아프셨을 때 시모 말에 충격을 너무 받아서 그런지 이제는 시모가 뭐라 해도 그러려니 넘겨졌어요. 그렇게 저는 남편의 응원과 아빠의 도움으로 중국집 영업을 시작했고 잊지 않고 찾아주는 단골 손님들 덕분에 시작이 좋았습니다. 처음에는 서툴고 모르는 게 많았는데 한 2년을 맨땅에 헤딩하듯이 버텨내니까 이제는 꿈에서도 짜장면 만드는 꿈을 꿀 정도였어요. 그러다 제가 눈 감고도 한 그릇 뚝딱 만들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고 중국집도 안정적인 매출이 나오고 있었어요. 하지만 시댁은 사정이 달랐습니다. 시부는 퇴직한 후로 아무런 일을 찾지 못하고 계셨죠. 워낙 회사 재직 중에도 술을 좋아하시던 분이라 이제는 퇴직하고 시간이 많아지니까 술만 주구장창 마셔댔습니다. 한 번은 남편이 시부를 위해 경비원 자리를 알아봐줬는데
술에 취해서 면접을 못 갔던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남편이 시부를 탓하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했어요. 아빠, 그동안 회사 다니면서 힘드셨으니까 쉬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일하고 싶다고 하셔서 일 찾아드렸잖아요. 그런데 만취해서 못 나가시면 제가 중간에서 뭐가 되겠어요? 그냥 차라리 술이라도 하지 말고 쉬기만 할 수 없어요? 너는 네 아빠가 창피해? 내가 술 좀 마음 편히 먹겠다는데 왜 난리야? 아빠가 편하게 술을 마시면 온 가족이 밤에 잠을 못 자요. 어디서 또 사고 칠까 봐요. 제발 일을 안 하실 거면 술이라도 좀 그만 마셔요. 대체 뭐 하려고 그러세요? 정말 제가 이런 말까지 하기 싫은데 이러다 술값으로 재산 다 잃을까 봐 겁이 나요. 땡전 한 푼 없으면 며느리 가게 가서 배달이라도 하던가 하지 뭐. 설마 시아버지한테 험한 일 시키겠어? 그건 제가 반대해요. 아버지가 거기서 일한다고 하면 제가 뜯어 말릴 거예요. 거기서 뭐 할지 아주 눈에 다 보여서 제가 뜯어 말릴 거니까 다른 일 알아보세요. 앞으로 아버지 일자리 알아봐 드리는 일도 안 할 거예요. 아버지가 다 직접 알아보세요. 남편이 시부랑 한바탕 하고 며칠 뒤 불똥은 저한테 튀었어요. 시부가 제 가게로 술에 취한 채 와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는 절대 오지 말라고 하던데 왜 그러는 거야? 내가 며느리 식당도 못 가? 안주 좀 가져와 봐라. 아버님, 영업장에서 뭐 하시는 거예요? 얼른 나가세요. 이제는 끈 떨어진 가방이다 이거냐? 일 안 하고 집에만 있다고 개무실하네 아주. 억울해서 못 살겠어. 내가 억울해서. 장사하는 시간에 오셔서 술주정을 하시니까 그렇죠. 이제 저녁 시간이라 바쁠 시간인데 좀 가주세요. 저는 환장해서 못 살겠어요. 아이고, 며느리가 시아버지 문전박대하네. 이런 기본적인 상도덕도 없이 무슨 장사를 한다고. 아이고, 아주 손님 알기를 뭐같이 할 것들이야. 시부는 갑자기 억울하다면서 땅을 치고 한탄을 했어요. 그리고는 제가 시부를 무시한다면서 아주 동네가 떠나가라 소리쳤습니다. 창피해서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었는데 곧 있으면 저녁 장사를 시작할 때라 난감했어요. 직원들도 만취한 시부를 끌어내기에는 역부족이었고요. 그래서 저는 남편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러자 남편은 지금 어린이집에 아들 데리고 나왔다면서 난감해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남편은 고민 끝에 경찰을 불렀어요. 그러자 시부는 제가 경찰을 불렀다는 걸 알고 미쳤냐면서 더 역정을 냈습니다. 진상도 그런 진상이 없더라고요. 저도 장사 몇 년 하면서 별별 진상들 다 만나봤지만 가게 바닥에 누워버리는 진상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시부였다니 저도 직원들 보기 정말 민망했어요. 결국 경찰이 올 때까지 술도 안 깨고 식당 중간에 누워있던 시부는 끌려나갔습니다. 시부는 출동한 경찰들한테 끌려나가면서도 목청 좋게 소리쳤어요. 이게 다 뭐야? 며느리가 시아버지 알기를 개똥같이 하네. 이거 안 놔요? 내가 내 며느리 가게 누워있는 게 무슨 죄라고 날 끌고 나가? 여기서 이러시면 영업 방해예요. 우선 서로 가서 얘기하세요, 어르신. 출동한 경찰들은 시부가 어처구니가 없었는지 기가 차다는 듯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동네 망신인지 정말 가게 이름이라도 바꿔서 간판이라도 바꿔 달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시부는 제 가게에서 경찰서로 끌려간 걸 분하게 생각하는 것 같았죠. 시댁에 있던 아가씨가 이 사실을 알고 저한테 화를 내며 말하더군요. 새언니, 진짜 너무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 시아버지를 경찰을 불러서 끌어내요? 그거 언니 얼굴에 먹칠하는 거예요. 제 얼굴만 먹칠한 줄 아세요? 아버님 그러시는 거 아들 얼굴에도 먹칠하는 줄도 아셔야죠. 두고 봐요. 작은아버지가 아빠한테 좋은 투자 자리 알려주셨는데 그거 대박 나면 새언니가 우리한테 납작 엎드리게 될걸요? 제가요? 저는 그런 투자 전혀 관심 없어요. 그러니까 제발 대박 나셔서 술 좀 끊게 아가씨가 옆에서 잘 좀 도와드리세요. 제가 그런 걸 왜 해요?
아무튼 한 번만 더 경찰 부르면 저도 안 참을 거예요. 참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술 취해서 가게에서 난동 부리는 사람 쫓아낸 게 제 잘못인가요?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아가씨의 말이 이해가 안 갔습니다. 애초에 시부가 술을 적당히 마시거나 끊으면 될 일인데 왜 그걸 자기가 하냐면서 화를 내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니 제가 아가씨가 어떤 사람인지 잊고 있었죠. 아가씨는 남자를 만나도 있어 보이는 사람만 만났어요. 차도 외제차에 선물은 늘 고급 선물만 주는 사람들만 골라서 만났는데 그러다 사기꾼한테 당해서 시모한테 받아간 결혼 자금마저 전부 날려먹었어요. 그런데도 정신 못 차리고 살고 있었죠. 정말 시댁이 총체적 난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점점 시댁 일에는 관심을 끊게 됐어요. 그 후 저는 여동생의 제안으로 중국집을 제대로 홍보하게 됐습니다. 여동생이 광고회사에 다니고 있어서 그런지 가끔 가게를 오면 늘 이런 말을 했어요. 가게 홍보만 제대로 하면 진짜 대박 날 텐데 내가 한번 해볼까? 또 그 소리다. 돈 버는 것도 좋은데 바빠지면 우리 애 보기도 힘들잖아. 형부가 잘 도와주잖아. 내가 저번에 말해보니까 형부도 적극 찬성하던데? 내가 한번 해볼게. 언닌 나만 믿어. 엄마가 물려준 레시피 다 전부 받았잖아. 홍보만 잘하면 충분히 해볼 만해, 언니. 전 요즘 차고 넘치는 게 식당인데 홍보를 한다고 제 가게가 엄청나게 커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동생이 본격적으로 홍보를 시작하자 정말 입소문이 났는지 손님이 줄을 서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반짝하고 말겠지 싶었는데 입소문을 타면서 SNS에도 자주 가게 글이 올라왔습니다. 감사하게도 다녀가신 분들이 맛있다는 후기를 많이 써줘서 유명 맛집이 됐어요. 그리고 그 무렵 시부는 아가씨 말처럼 시부 남동생 제안으로 투자를 했습니다. 퇴직금에 살고 있던 아파트를 담보로 총 2억 7천을 동생 사업에 투자를 한 거예요. 저는 애를 데리고 시댁에 갔다가 시부의 말에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액수가 너무 큰 거 아니에요? 작은 아버님이 아무리 사업하던 분이라고 해도 지금 하려는 건 이제 막 시작한 사업인데 조금 지켜보다 하시지 그랬어요. 내가 바보야? 그런 것도 모르고 했겠어. 내가 사무실 다 보고 나서 투자를 한 거야. 가보니까 번듯하게 잘 해놨던데 뭘. 나 말고도 투자한 사람도 많았고. 그래도 이제 시작하는 사업에 너무 큰 돈 들어가는 것 같아서요. 뭐야? 왜 괜히 초를 쳐? 망하라고 고사 지내는 거야 뭐야? 내가 투자를 한 순간부터 월 5% 이자를 준다는데 뭐가 손해보는 장사야? 적금 이자보다 훨씬 이득이구만. 며느리 넌 가만 보니까 그게 문제야. 너만 잘났어 아주. 내가 이러니까 술을 끊을 수가 있겠어? 그러면서 시부는 작은 아버님한테 2억 7천을 투자하고 이제 돈 벌 일만 남았다면서 기분 좋은 소리를 내면서 술을 마셨어요. 그 모습을 보는데 정말 기가 차더라고요. 이제는 시댁 일에 관여하고 싶지 않아서 망하지만 말아라 하는 마음으로 그냥 내버려뒀어요. 남편도 걱정은 한가득이었지만 워낙 시아버님이 고집스러워서 말을 아꼈죠. 남편도 시부모 등살에 지쳐가고 있었어요. 그래도 시부가 투자했다는 작은 아버님 사업은 초반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월 이자 5%씩 정말로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렇게 처음으로 이자를 받게 된 시부는 시모와 같이 돈만 쓰러 다녔습니다. 그리고는 시부모 둘이 잔뜩 쇼핑을 하고서는 소고기 냄새를 풀풀 풍기면서 제 가게로 들어왔어요. 양손 가득 종이 가방을 들고 온 시모는 가게 테이블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여기 시원한 냉수 한 잔 가져와 봐. 하루 종일 돌아다녔더니 다리도 아프고 갈증이 난다. 다리가 아프시면 집으로 가시지 왜 가게로 오셨어요? 내가 뭐 못 올 곳이라도 왔어? 시모가 왔으면 공손하게 물이나 떠올 것이지 말이 많어. 내가 네 건 안 사고 내 거만 잔뜩 샀을까 봐 그래? 걱정 마라.
내가 너처럼 속 좁고 뒤끝 긴 사람인 줄 알아? 당연히 네 거도 샀지. 자, 이거 열어봐라. 시모는 저한테 줄 것도 샀다면서 가방 하나를 내밀었어요. 그런데 시모가 저한테 사다 준 건 행주였습니다. 저는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행주를 다시 종이 가방에 담고 시모를 보며 말했어요. 행주가 절 생각해서 사온 거라고요? 왜? 너한테 딱이잖아. 넌 다른 생각 말고 행주나 잡고 살아. 예쁜 옷도 오태가 사는 애들이나 입는 거지. 평생 주방에만 있을 네 팔자에는 행주가 딱이야. 뒤끝 안 길다고 하시더니 어머님도 뒤끝 참 긴 것 같아요. 아, 내가 뭘. 선물을 줘도 난리야. 그건 네 선물이라고. 네, 아주 잘 쓸게요. 안 그래도 걸레 필요했는데 크기도 아주 딱이네요. 지금 성의를 무시하는 거야? 왜? 고작 행주다 이거야? 아니요. 어머님 돈도 없는데 이 정도면 저 감지덕지예요. 앞으로는 제 선물 사지 마세요. 내가 돈이 왜 없어? 이거 쇼핑한 것 좀 봐라. 우리 투자 아주 대박 났어. 네, 제발 평생 그렇게 잘 벌고 사세요. 저는 시모의 말에 이젠 화도 안 났습니다. 또 시비 걸고 싶어서 오신 것 같은데 제가 같이 화를 내면 그날 장사 망칠 게 뻔했어요. 근데 제가 오히려 덤덤하게 나오니까 시부모 둘 다 약이 올라서 나가버렸습니다. 끝까지 궁시렁거리면서 가시긴 했어요. 시부가 나가면서 저한테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나도 이제 돈 번다 이거야. 돈 가지고 유세 부리더니 앞으로 나한테 콩고물이라도 얻어먹고 싶으면 이제라도 효도해. 그놈의 술이나 그만 마시라고 하고 싶었죠. 정말 한동안 시부모는 매달 나오는 이자로 배짱이처럼 놀러 다녔어요. 게다가 한 번은 시모가 아가씨랑 같이 보톡스를 맞았다면서 우스꽝스러운 얼굴로 가게를 찾아온 적도 있습니다. 왜 그렇게 저한테 자랑 못해서 안달인지 이해가 안 갔죠. 아파트 담보로 투자했으면서 불안하지도 않을까 의아했지만 이런 걱정은 저만 하는 것 같았어요. 시댁 식구들은 내일이 없다는 듯이 돈을 물쓰듯 썼습니다. 그렇게 한 5개월을 따박따박 나오는 이자를 받으면서 놀았어요. 그냥 온 식구가 그 이자 하나 바라보면서 놀고 있었죠. 시부는 술에 취해서 기분 좋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죽을 때까지 이렇게 살 거야. 아주 신선 노름이 따로 없네. 내가 말년에 이렇게 살려고 한평생 일을 했구나. 정말 시부는 작은 아버님 투자만 믿고 계셨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매달 이자가 나오니까 온 가족이 아무런 의심이 없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한편으로는 시부가 사고라도 칠까봐 노심초사였어요. 그러다가 제 가게 일도 점점 바빠지고 시댁 일로도 계속 신경이 곤두서서 그런지 몸이 좀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가게를 하루 쉬고 병원을 찾아갔어요. 병원에서 검진을 받는데 깜짝 놀랄 결과가 나왔습니다. 제가 위암 2기였어요. 의사는 잘 치료하면 괜찮을 거라고 했지만 저는 먼저 떠나보낸 엄마 생각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아직 어린 아들도 있고 가게도 이제야 잘 돌아가는 제가 병을 키우고 있었다니 정말 한숨이 났어요. 그때가 설을 이틀 앞두고 듣게 된 시점이었죠. 그래서 남편은 설 지나고 수술부터 하자며 말했습니다. 저도 너무 놀라서 가게를 아빠에게 부탁하고 쉬기로 했죠. 종종 저와 같이 일하셔서 아빠도 가게 돌아가는 사정을 다 알고 계셨어요. 그렇게 이틀 뒤 설이 됐고 저는 아들과 남편과 같이 시댁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시모는 날이라도 잡은 사람처럼 일거리를 잔뜩 만들어 놨더군요. 아주 시장을 털어왔는지 일거리가 한가득이었죠. 남편은 제가 위암 선고 받았다는 걸 말하려 했는데 저는 말하지 말라고 했어요. 결혼 초반에 친정엄마가 아팠을 때도 모진 말을 내뱉던 분인데 제가 아프다고 하면 남편 앞길 막는다고 난리칠 사람이 시모였으니까요. 그래서 그냥 적당히 시모가 시키는 일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시모는
일하는 저를 보면서 하나씩 지적을 하면서 말했어요. 너는 짜장면만 만들 줄 알았지? 할 줄 아는 게 뭐야? 전을 동그랗게 예쁘게 만들어야지. 모양 좀 이쁘게 못해? 이것보다 더 동그랗게 어떻게 만들어요? 어머님이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럼 제가 보고 배울게요. 아, 내가 어떻게 만들어? 할 줄 모르니까 너 보고 하라는 거잖아. 원래 며느리는 안 되는 것도 되게 만드는 거야. 며느리가 군인도 아니고 안 되는 걸 어떻게 되게 하나요? 저는 시모의 말에 기가 막혀서 헛웃음이 났습니다. 그런데 제일 얄미운 건 이런 시모가 아니라 형님이었어요. 형님은 계속 옆에서 전 만들어서 내려놓기 무섭게 맨손으로 집어먹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형님을 보며 말했어요. 형님, 그만 좀 드세요. 만드는 것보다 형님이 먹는 속도가 더 빨라요. 먹고 싶으면 만들어서 직접 먹던지요. 나 손톱 어제 하고 왔어. 나 매니큐어 발라둔 거 안 보여? 손톱 망가진다고. 그리고 올케가 있는데 내가 왜 해? 올케가 해. 그럼 그만 좀 먹어요. 저는 계속 손으로 집어먹는 형님을 피해서 그릇을 멀리 치웠어요. 정말 설 지내러 온 시댁은 개판이었습니다. 시모는 주방에서 일은 안 하고 잔소리만 하고 형님은 먹기만 했어요. 게다가 아가씨는 거실에서 드렁드렁 코를 골며 자고 있었고요. 진짜 당장이라도 못해 먹겠다고 나가고 싶었죠. 그런데 시부가 거실에서 술을 마시다가 술이 올랐는지 주방으로 소리치며 말했습니다. 여기 안주 좀 더 가져와. 오늘 술 맛이 좋은데 안주가 부실해서 살겠어? 아버님, 애도 있는데 술 좀 그만 드세요. 홍도야, 아글씨, 울지 마라. 시부는 어디 남의 집 개가 짖나 하면서 제 말은 들은 채도 하지 않았어요. 그걸 보니까 속에서 한숨이 절로 났습니다. 남편은 아들을 돌보다 제가 한숨을 쉬며 서 있자 주방으로 왔어요. 마침 시모가 형님을 데리고 나갔을 때라 저도 한숨 돌리고 있을 때였죠. 그러자 남편이 아들을 데리고 와서 저한테 이렇게 말하더군요. 곧 애도 잘 텐데 골방 가서 애랑 같이 좀 자. 뒷정리는 내가 할게. 당신 할 수 있겠어? 안 그래도 지금 몸이 좀 안 좋아. 걱정 마. 중국집 사장 남편인데 나도 웬만한 건 다 해. 그럼 부탁 좀 할게. 저는 남편한테 뒷일을 부탁하고 잠시 쉬러 골방으로 갔어요. 이미 시부는 만취 상태라 저한테는 관심도 없었고 아가씨는 잠에서 깰 생각이 없어서 남편이 일을 하는지도 몰랐습니다. 남편은 뒷정리를 하면서 분주하게 움직였고 저는 드디어 좀 쉬나 했어요. 그런데 잠시 뒤 집에 온 시모가 남편이 주방에서 일을 하는 걸 목격했습니다. 그리고는 정말 난리가 났어요. 시모는 남편을 보고 네가 왜 여기서 일을 하냐며 소리쳤습니다. 그러더니 저를 찾으러 온 방문을 열었어요. 그러다 골방에 제가 아이와 같이 누워있는 걸 보고는 깜빡 잠이 든 저를 보며 소리쳤어요. 여기가 어디라고 누워있어? 당장 안 일어나? 네가 뭔데 내 아들을 주방에서 일을 시켜? 여기가 시댁이지 네 식당인 줄 알아? 저 지금 몸이 좀 안 좋아서 그래요. 어디서 꾀병이야? 빨리 전 부쳐. 너 요즘 식당 좀 잘 된다고 아주 시댁 알기를 개같이 하는데 오늘 너 내가 홍군형 낼 줄 알아. 시모는 갑자기 팔을 걷어 붙이면서 말했고 그때 뒤따라온 남편이 시모를 말리면서 사실대로 다 말했어요. 엄마, 이 사람 지금 진짜 아파. 위암 2기인데 와서 일하고 있던 거야. 뭐? 위암 2기? 그 엄마의 그 딸이네. 아주 돌아가면서 내 아들 등골을 빼먹으려고 하네. 야, 죽으려면 이혼하고 죽어. 내 아들 옆에 들러붙어서 병간호하게 만들지 말고. 저는 시모의 말에 경악을 했습니다. 남편도 시모의 개념 없는 소리를 듣고 화를 냈어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시모를 보며 소리쳤어요. 그리고 이성을 잃고 말았죠. 이놈의 시애미가 미쳤나? 지금 저보고 이혼하고 죽으라고요? 그리고 누가 누구 등골을 빼먹어요? 제가 한 달에 식당에서 얼마를 버는데요. 돈을 다 떠나서 저희 부부예요. 아프면 서로 돌보며 사는 거죠. 그럼 어머님은 암 걸리면 아버님이랑 이혼하고 아프실 거예요? 뭐야? 나는 건강한데 재수 없는 소리야? 나는 이제 잘 먹고 놀기만 하면 되는 삶이라고. 어디서 개념 반말아 먹은 소리를 하고 있어? 네, 그럼 평생 그렇게 제멋대로 사세요. 저는 지금부터 이 지긋지긋한 집구석 손절할래요. 평생 그렇게 아나무인으로 마음대로 사세요. 그래, 잘 됐네. 당장 내 아들이랑 이혼해. 아, 잘 됐네요. 당신이 얼른 선택해. 당신 어머니가 이혼하라는데 이혼하고 싶으면 이 자리에서 아예 결판 짓고 갈라서자. 남편은 제 말에 당황하더니 시모를 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는 처자식 못 버려요. 그동안 나도 참을 만큼 참았고 장모님 아플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엄마는 대체 왜 사람을 그렇게밖에 못 대해요? 엄마 딸이 아팠어도 그럴 거예요? 야, 너 지금 엄마 버리겠다는 거야? 아이고, 아들 새끼 키워봐야 아무 소용없지. 자기 처밖에 모르는 답답한 거사. 내가 널 위해서 그러지 나 위해서 그래? 이 미련한 놈 같으니라고. 너도 당장 나가. 다시는 오지 마. 어디 아픈 마누라 뒷바라지 하면서 같이 고생해봐. 내가 그동안 아들이라고 너 믿고 키운 내 죄다. 내 죄야. 내 발등 내가 찍었지. 둘 다 나가. 꼴도 보기 싫어. 네, 고마워요. 마음의 짐을 덜게 해줘서. 그리고 안 그래도 나갈 거예요. 제발 정신 좀 차리고 사세요. 쪽팔리니까요. 뭐? 뭐 이놈의 자식? 너 일로 와. 너 죽고 나 죽자. 그렇게 남편은 저와 아들을 데리고 시모의 외침에도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나오는 순간에도 시부는 만취 상태라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몰랐습니다. 신우랑 형님은 저를 노려보고 있었고요. 저는 뭘 꼬라봐? 한마디를 하고 알터니를 뺀 것처럼 후련한 마음으로 시댁을 나와버렸어요. 그렇게 저는 정신없던 설이 지나고 항암 치료도 다행히도 잘 되어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정도까지 됐습니다. 남편은 정말 다행이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좋아했었죠. 그렇게 점점 저도 일상을 되찾아가며 내 위치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잠잠하던 시댁 식구들한테 전화가 다시 오기 시작하는 거 있죠? 설 이후로 아무도 연락을 안 하고 지냈는데 석 달 정도 지나고 연락이 오니까 이상했어요. 저는 다 차단을 해버리고 신경도 안 쓴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 중국집에 시부와 시모가 초라한 행색으로 찾아와 저를 보자마자 손을 덥석 잡으며 말했습니다. 예, 나다. 네 시어머니. 네? 아니, 꼴이 이게 뭐예요? 우리 사업 자금 다 날리고 쫓겨나게 생겼어. 이제 어떡하니? 뭐라고요? 근데 쫓겨나게 생겼는데 왜 절 찾아와요? 우리 이제 남남된 거 아니었어요? 딴 데 가서 하소연하실 거면 하소연하세요. 번지수 한참 잘못 찾아왔습니다. 혜미야, 혜미야, 제발 내 얘기 좀 들어줘. 시모 입에서 나온 얘기는 정말 상상 이상이었어요. 알고 보니까 시부의 남동생이라는 사람은 사업 자금을 투자받고 해외로 도주한 상태였어요. 피해를 당한 사람이 시부 말고도 꽤 많았죠. 시부가 투자한 돈 중에 이자는 5개월 정도 꼬박꼬박 들어왔는데 그 후로는 아예 안 들어왔다는 겁니다. 알고 보니 결국 시부 남동생은 피해자들 돈을 돌려막게 하다가 감당이 안 되자 작정하고 도망갔던 거죠. 결국 모든 사실을 안 시부가 사무실로 달려갔는데 시부 남동생은 먼지처럼 사라진 상태였고 피해자들만 모여있는 걸 보고 절망했다고 했어요. 시부는 피해자들한테 돈을 들고 다 튀었다는 소리를 듣고는 땅을 치며 우셨다고 했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내 돈, 내 전 재산. 이걸 어째? 내 돈 어떡해? 내 돈. 결국 시부는 동생만 믿고 있다가 전 재산을 다 잃은 거예요. 아파트 담보로 한 투자라 집도 날릴 지경이었죠. 그래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저를 찾아왔던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절 찾아오는 건 무슨 경우랍니까? 그렇게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며느리가 벼랑 끝에서는 아쉬운 모양이었나 봐요. 그래서 저는 울면서 자초지종을 설명하는 심호손을 쳐버리면서 말했습니다. 저보고 남편 등골 빼먹는다면서요? 제가 어머님 도울 여력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게 아쉬우시면 딸들 찾아가세요. 지난번에 아들도 키워봐야 아무 소용없다면서요? 그년들 말은 하지도 마. 집안 쫄딱 망하니까 지들만 살겠다고 도망갔어. 돈 없으니까 부모 취급도 안 하는 것들이야. 며느라, 내가 미안했다. 미안하다고 하면 있던 일이 없던 일 되는 거예요? 저는 지금 울면서 빌어도 어머님 절대 용서 못해요. 그러니까 얼른 돌아가세요. 저는 시모를 내쫓으며 말했어요. 그러자 시부도 저한테 매달리면서 비는 겁니다. 그때 가게에 있던 아빠가 굵은 소금을 뿌리면서 소리쳤어요. 당장 안 꺼져? 여기가 어디라고 와? 내 딸 아픈데 이혼하고 죽으라고 했다면서. 내가 그 소리 듣고 쫓아가려다가 내 딸이 말려서 간신히 참았어. 오죽하면 시댁을 손절하겠어. 그런데도 정신 못 차리고 돈 달라고 또 찾아와? 에이, 당장 사라져. 소금도 아깝다. 아빠는 굵은 소금을 뿌렸고 시부모는 소금을 맞으며 따갑다고 소리를 치다 도망갔어요. 끝까지 쫓아가면 소금을 부으니까 뒤도 안 보고 도망가더라고요. 며느리 아프다는 말 듣고 이혼하고 죽으랄 땐 언제고 이제 와서 살려달라고 찾아온 시부모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결국 시부모는 집도 잃고 자식도 모두 잃고 겨우 보증금을 마련해서 원룸에서 살게 됐습니다. 남편도 시부모 망했다는 말 듣고 잠시 걱정하긴 했지만 지금 도와주면 계속해서 손 벌릴 거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여보, 신경 쓰지 마. 언젠간 이런 일이 벌어질 줄 알았어. 이 세상에 공짜가 어딨어? 우리 부모님 벌 받은 거야. 당신한테 지금까지 한 행동들에 대한 죄가. 차라리 잘 됐어. 돈의 소중함을 아셔야지. 나가서 폐지를 줍든 건물에서 청소를 하든 본인들이 직접 힘들게 돈을 벌어봐야 남 무시 안 하고 이 세상이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걸 깨닫게 되겠지. 우리 무시하자. 그 후로 시댁과는 완전히 남남처럼 지냈습니다. 도망간 아가씨와 형님은 뭐하고 사는지도 모르다가 아가씨는 뒤늦게 갈 곳이 없다며 시부모가 사는 원룸으로 들어갔다고 했어요. 셋이서 정말 오합지졸이 따로 없었어요. 결국 시부와 시모는 가족한테 배신을 당해서 밑바닥 인생을 살게 됐고 처량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투자한 금액은 아직도 돌려받지 못한 상태고 경찰은 사기치고 도망간 시부 동생을 지명 수배 중이라고 했어요. 신분 세탁하고 작정하고 도망갔는데 언제 잡힐지는 알 길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결국 시모는 식당에서 앞치마 두르고 일을 하고 있고 시부는 일용직을 전전한다고 하더군요. 하긴 입에 풀칠은 해야 하니 뭐라도 하고 살아야겠죠. 부디 이번 일을 계기로 정신 차리고 우리 아들에게 좋은 할아버지 할머니로 개과천선해주길 바랄 뿐입니다. 옛말에 까마귀도 반포의 효도가 있고 비둘기도 예절을 안다라고 했죠. 새도 은혜를 알고 질서를 아는데 사람이라고 그걸 모르겠습니까? 부모의 사랑과 은혜가 깊고 깊었다면 저와 남편도 이러지 않았을 거예요. 오히려 결혼 초에는 다 같이 잘 살자며 지냈지만 시댁의 끝없는 비난과 무시는 저로서 견디기 힘들었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사단까지 온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자식 키우는 입장으로 제 아들 귀하고 소중하지만 다른 자식 까내리고 내 자식만 덮어놓고 예뻐하진 않습니다. 며느리를 딸처럼 아끼진 않더라도 최소한 사람은 존중은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서로 존중하면 좋은 관계가 이어졌을 겁니다. 가족일수록 서로 더 아껴주고 배려하면 좋겠습니다. 제 사연을 읽으신 모든 분들은 가정에 아무런 불화 없이 행복한 말들만 주고받길 바라겠습니다.